조선의 밤, 옛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야담록입니다. 천안종년이 어찌 감히 우리 가문의 적통과 자매가 된단 말이냐. 차라리 내 눈을 파내고 나를 죽여라. 서슬퍼런 비명소리가 사랑채 앞마당을 갈라놓던 그 밤, 저는 일렁이는 촛불 하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제 옆에는 낡은 도포자락을 여민 선비 한 분이 묵묵히 저를 대신해 같이 무릎을 꿇고 계셨지요. 영의정 대감마님의 수양딸이 되느냐, 아니면 이름도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종으로 평생을 사느냐. 제 운명이 결정되는 그 찰나, 대감마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개 숙여 살아온 이름 없는 여종인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운명의 복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봉다나라고 불리는 것이 제 이름보다 더 익숙한 영의정 김대현 대감댁의 일개 여종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길바닥을 떠돌다 인자하신 대감마님의 눈에 띄어 이 댁에 거두어진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행운이라 여기며 살아왔지요. 아침 이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차가운 빗자루를 들고 넓은 마당을 쓸고 대감마님의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쓴내를 맡으며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신부는 비록 천했지만 저는 가끔 우물게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묘한 괴리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왜 제 눈빛은 이토록 맑으며 왜 제 마음은 비단결보다 더 고운 것들을 꿈꾸는지, 그저 종으로 살다 죽기엔 제 안에 무언가가 자꾸만 저를 일깨우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저는 그저 묵묵히 걸레를 빨고 장작을 패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운명이 처음으로 제게 신호를 보낸 것은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약재를 구하러 번화한 저자거리로 심부름을 나섰던 길이었지요. 조선 후기의 저자거리는 말 그대로 사람과 소리와 냄새가 뒤엉킨 혼돈의 공간이었습니다. 각색 물건들을 파는 행상의 외침, 짐꾼들의 구슬땀, 양반집 하인들의 거드름이 한데 섞여 왁자지껄한 소음을 이루고 있었지요. 저는 그 사이를 조심스레 헤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파 한 분이 짐꾼과 부딪혀 하루 종일 캔 나무를 담은 바구니를 그만 땅에 쏟고 말았습니다. 흙먼지 투성이가 된 나물들을 보며 노파는 발을 구르며 통곡했지요. 손주의 약을 사려고 새벽부터 산을 오르며 캐온 것이었는데 그게 모두 흙더미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세상은 그 가련한 울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노파를 지나치고 비웃으며 갈 길을 재촉했지요. 저도 서두르던 발걸음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 손이 흙바닥에 더러워지는 것보다 그 노파의 상심한 마음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찌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흙 묻은 나무를 하나하나 정성껏 털어 바구니에 담아들였지요. 노파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돌아서려 할 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번뜩이는 노인 하나가 길 건너편에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한양 근방에서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고 소문난 관상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관상학이 단순한 미신이 아닌 사람의 기질과 사주를 읽는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여지던 때였습니다. 관상가들은 이마의 천정, 코의 산맥, 눈의 신기를 보아 그 사람의 기운과 앞날을 헤아렸지요. 그 노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보게 아가씨. 기가 막히구나. 진흙 속에 진주가 숨어있고 집더미 아래 봉황이 웅크리고 있으니 저는 천안종이라며 비켜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제 이마는 하늘의 기운을 받았고 코는 우뚝하며 눈은 재상의 지혜를 품었으니 이야말로 장차 정승 부인이 될 관상이라고 단언했지요. 저는 얼굴이 붉어져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용과 같은 귀인이 나타나 저를 진흙 속에서 꺼내줄 것이라는 그의 외침이 등 뒤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댁으로 돌아와 우물게 비친 제 초라한 행색을 보며 자조 섞인 미소를 지었지요. 왕후라니, 귀인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
그러나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제 기막힌 운명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 귀인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대감댁 사랑채에 귀한 손님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임금이 주관한 시험에서 답안이 너무나 정교하고 뛰어나 한양의 선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젊은 선비 이교리 날이었습니다. 영담 대감마님은 인재를 아끼는 마음이 각별하셨기에 가난하지만 기계가 넘치는 그를 집으로 초대해 며칠 묵게 하셨지요. 차를 내어오라는 명을 받고 방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선비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루한 도포를 입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제 가슴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저자거리 관상가의 목소리가 다시금 귓가를 스쳤지요. 용과 같은 귀인. 저는 긴장한 나머지 찻잔을 내려놓다 손을 살짝 떨었고 찬물이 선비님의 소매 끝에 한 방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저에게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낡은 옷에 물 한 방울 묻었다고 흠이 될 것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젖은 자리는 곧 마를 것이고 마음이 젖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했지요. 그의 눈빛은 제 천한 신분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듯 따뜻했습니다. 대감마님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시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지요.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는 문과, 묵과, 잡과로 나뉘었으며 특히 문과는 최고의 관직으로 가는 유일한 정통 관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공부해도 합격이 보장되지 않는 좁고 가파른 길이었지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교리 나리의 답안이 한양 전체에 화제가 될 만큼 뛰어났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비범한 인물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한 탓에 도포 한 벌, 변변히 마련하지 못한 채 선비의 기계만을 벗삼아 살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대감마님은 이교리 나리의 그릇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는지 기상천외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엽전 단 3잎을 주시며 집신 한 켤레도 사기 어려운 그 돈으로 넓은 별방을 가득 채우라는 명이었지요. 조선시대의 엽전, 즉 상평통보는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화폐였습니다. 쌀 한 되에 대략 대여섯 잎이 필요하던 시절이었으니 3잎으로 큰 방 하나를 채우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습니다. 선비님은 텅 빈 방 안에서 엽전 3잎을 쥔 채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저녁상을 물리러 들어갔을 때 수저 하나 되지 않은 채 절망에 빠진 그를 보며 제 마음도 타들어 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바닥과 하얀 창호지 사이로 저녁 바람만이 쓸쓸히 드나들고 있었지요. 저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의 촛대에 눈이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머릿속을 번쩍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날이 세상에서 가장 채우기 쉬운 것이 빈방이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어둠을 몰아내는 법이지요. 저는 거의 혼잣말처럼 읊조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천한종의 주제넘은 말이라며 꾸중을 들을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말은 이미 제 입술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음날 해질녘 대감마님과 식솔들이 비웃으며 방을 찾았을 때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안방님은 벌써 코웃음을 쳤고 세경 아가씨는 소리내어 비웃었지요. 그런데 이교리 나리가 조용히 촛대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순식간에 어둠을 몰아내고 방 구석구석을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산초 하나가 거대한 방을 완벽하게 메운 것이지요. 대감마님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셨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촛불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지혜의 빛이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비의 기계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선비님은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문가의 그림자처럼 서 있던 저를 가리키며 제 지혜 덕분이라며 대감마님 앞에 고개를 숙이셨지요. 그 순간 제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4계층으로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중 노비는 법적으로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노비 문서 한 장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였지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지녔다 해도 신분이라는 벽은 그 무엇으로도 넘을 수 없는 절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달라진 눈빛이 제 운명의 문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교리 나리의 정직한 고백에 대감마님은 그 자리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종의 그릇에 담기엔 너무나 큰 인물이니 오늘부터 봉단이의 천한 신분을 거두고 수양딸로 삼아 양반의 지위를 내리겠다고 하셨지요. 그 말씀에 집안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방마님은 기함하며 쓰러지셨고 대감마님의 적통 외동딸인 세경아가씨는 울부짖으며 결사반대했지요. 조선의 사대북에서 혈통과 가문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성리학적 질서 아래 신분의 엄격한 구분은 단순한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이치라고 믿어졌던 시대였지요. 뼈대 있는 명문가에 근본 없는 종을 들인다는 것은 조상을 욕보이고 가문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안방님이 서슬퍼런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대감마님께 매달리신 것도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절박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감, 제정신이십니까? 일개종의 장괴에 이리 감탄하시다니요. 이는 조상님들이 통곡할 일입니다. 그러나 영담 대감마님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인과 딸의 기세를 꺾기 위해 더욱 어려운 시험을 제안하셨지요. 다음 날 저녁, 저 아이가 다시 한번 자신의 그릇을 증명해 보인다면 그때는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명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이자 그 누구도 밟아본 적 없는 벼랑 끝에 외나무다리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난해했습니다. 다시 엽전 새잎을 주시며 이번엔 방을 웃음과 눈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었지요. 물건으로 공간을 채우는 것과 사람의 보이지 않는 감정을 끌어내어 공간을 채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교리 나리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세상에서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사람의 감정을 가장 깊이 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것, 바로 이야기의 힘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전기수는 글을 읽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소설과 이야기를 구현해주는 직업적 이야기꾼이었죠.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이야기들을 무리 앞에서 실감나게 읽어주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당대의 기록에 따르면 솜씨 좋은 전기수는 이야기의 절정에서 일부러 읽기를 멈추고 다음 날의 입장료를 받았다고 할 만큼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칼이나 권력보다 더 강하게 쥐고 흔드는 무형의 힘을 지닌 존재들이었지요. 나리,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것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뿐입니다. 저작거리 최고의 전기수를 불러주십시오. 저는 미천한 몸이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한양 최고의 이야기꾼을 만나달라고 선비님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교리 나리는 자신의 운명까지 걸린 이 일에 기꺼이 발품을 팔기로 하셨지요. 안방마님과 세경아가씨는 이미 이번엔 절대 운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유가 오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이제 단 하룻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해질 무렵 이교리 나리는 저자거리 깊숙한 곳에서 전기수 선생을 찾아냈습니다. 하루 품삯도 안 되는 엽전 새잎에 자신의 유일한 보물, 아버님의 유품 벼루까지 내놓으며 한 여인의 운명을 구해달라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야기꾼은 돈을 바라고 온 자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내어주지 않는다고 소문이 자자한 고집스러운 노인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선비님의 간절한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결국 벼루를 다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 여인의 기막힌 운명 그 자체가 제 평생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오늘 밤 한양 최고의 이야기꾼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했지요.
선비님은 그 말씀에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두 사람이 대감댁 별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에는 이미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밤이 밝았습니다. 안방마님과 세경 아가씨는 절대 웃지도 울지도 않겠다는 굳은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아무 말 없이 한쪽에 자리를 잡으셨고 저는 방구석에서 가슴을 졸이며 두 손을 꼭 모았지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 한가운데 앉은 정기수 선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살스럽고 맛깔스러운 농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골뜨기 양반이 한양에 올라와 처음 본 인력거를 가마로 착각하고 올라탄 뒤 별당까지 거들먹거리며 옮겨달라 명했다가 혼쭐이 나는 이야기였지요. 절대 웃지 않겠다던 두 모녀는 이야기가 절정에 치달을수록 입술을 앙다물고 버티다가 결국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혔듯 정기수 선생의 재치 있는 입담이 순식간에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따스한 웃음으로 가득 채운 것이지요. 하지만 웃음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기수 선생의 목소리가 한없이 낮고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효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서사였습니다. 호르몬이를 위해 험한 절벽 끝에서 약초를 따다가 발을 헛디뎌 다리를 크게 다쳤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끝내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효자의 이야기였지요. 효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던 조선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보편적인 감동이었습니다. 이미 웃음으로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린 두 모녀는 그 슬픈 서사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 속 효자가 절뚝이며 어머니께 약초 달인 물을 건네는 장면에 이르자 안방마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가렸습니다. 세경 아가씨는 고개를 돌려 감추려 했지만 이미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방 안은 이내 훌쩍이는 소리와 옷소매로 눈물을 닦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엽전 새잎으로 고용한 이야기꾼 하나가 사람의 원초적인 감정을 끌어내어 그 넓은 방을 웃음과 눈물로 빈틈없이 채운 것이었지요. 이교리 나리는 그 광경을 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혜로 세상을 밝히고 따뜻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눈빛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깊은 정적이 흐를 때 대감마님이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보았느냐고. 봉단이가 보인 이 답을 너희는 스스로 웃고 울며 이 방을 가득 채웠으니 저 아이의 지혜가 하늘의 뜻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한 셈이라고 하셨지요. 벼락 같은 선언에 두 모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자신들이 흘린 눈물이 바로 제 지혜를 인정한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대감마님은 행랑가범을 시켜 제 노비 문서를 가져오게 하셨고 일렁이는 촛불 위에 그 질긴 가죽 종이를 태워버리셨습니다. 제가 되어 흩어지는 문서와 함께 저를 얽매었던 천한 신분의 사슬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평생 처음으로 맞이한 자유의 무게였으니까요. 오늘부터 너는 이 집종 봉단이가 아니라 나의 딸 김봉단이다. 대감마님의 그 말씀은 제 영혼에 새겨진 가장 찬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대감마님의 호적에 정식으로 입적되어 양반의 지위를 얻게 되었지요. 조선시대에도 수양, 즉 타인의 자녀를 거두어 양자나 양녀로 삼는 제도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다만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그날 대감마님의 결단은 당시의 시대관념으로 보면 실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교리 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재를 아끼는 마음에 이토록 귀한 딸을 자네 같은 이에게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제 딸 봉단이를 아내로 맞이해주겠냐고 하셨지요. 선비님은 지체 없이 무릎을 꿇고 평생의 은혜를 갚겠다 맹세하셨습니다. 천한 여종과 가난한 선비의 첫 만남이 영의정의 수양딸과 나라의 인재라는 고귀한 인연으로 꽃을 피운 순간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저는 처음으로 비단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배 옷감이 아닌 손끝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고운 비단의 감촉이 낯설고도 눈물겨웠지요. 평생을 얼굴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살아온 제가 머리 위로 족두리를 얹고 선비님 앞에 고개를 들어 마주서는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긴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이효리 나리는 제 지혜로운 내조를 날개 삼아 조정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셨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고고한 기계는 백성들의 두터운 존경을 받았고 마침내 그는 장인이신 김대연 대감의 뒤를 이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인 영의정에 오르셨습니다. 조선시대 영의정은 문관의 최고직으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밤마다 함께 긴장으로 채워질 만큼이었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처럼 제가 있었습니다. 정경부인이라는 칭호는 조선시대에 정일품과 종일품 관직을 지닌 문무관원의 적처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봉작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름도 없이 살던 제가 이제 그 이름 앞에 조선의 여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품계를 달게 된 것이지요. 그 옛날 저자거리의 관상가가 흙먼지 투성이인 저를 보며 예언했던 그 말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가 제게 주어진 것이 권력이나 지위 때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파에 흙 묻은 나무를 손수 주워 담던 그 진심, 텅 빈 방에서 촛불 하나를 떠올리던 그 작은 지혜, 그리고 샌입짜리 이야기가 사람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따뜻한 눈빛이 쌓이고 쌓여 여기까지 이른 것이었지요. 신분이라는 벽이 제 운명을 가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비극 속에서도 타인을 향해 무릎 꿇었던 그 진심과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작은 지혜가 스스로 제 운명의 길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저자거리에서 만났던 그 관상가 노인을 떠올립니다. 그가 본 것은 제 얼굴의 모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흙 묻은 나무를 말없이 줍는 한 여인의 등 뒤에서 꺾이지 않는 불씨 하나를 읽어낸 것이었겠지요.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예시하기는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왕후의 관상을 타고난 여종과 지혜로운 보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높은 벽 앞에서 자신의 진가를 잊은 채 낙담하고 계시진 않나요? 봉단이가 증명했듯 진심과 지혜는 그 어떤 질긴 사슬도 끊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잠들기 전 그 무거운 마음의 매듭을 잠시나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안에 잠든 찬란한 불씨를 믿으며 편안한 꿈길로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야담록은 언제나 여러분의 고단한 밤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와 지혜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더 깊고 정겨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